아줌마, 그 잘난 의사 아드님 병원 대출이잖아. 똑바로 내라고 하세요. 어디서 빚쟁이 아들을 금송아지인 줄 알고 팔아먹으려고 드세요. 제가 예비 시어머니 될 분 앞에서 이렇게 쏘아붙이게 될 줄은 연애를 시작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대학 교수이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숫자에 밝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대학 졸업 후에 펀드 회사에 들어가면서 그 감각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시장을 읽고 위험한 순간에는 과감히 발을 빼는 눈썰미와 결단력이 있었거든요. 입사 초기부터 크고 작은 성과를 내면서 회사 안에서도 나름 이름이 알려진 편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착실히 굴린 돈으로 저는 이미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자가로 마련해 두고 있었어요. 물론 작긴 했지만요. 저는 이 사실을 요란하게 떠벌리고 다니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자산은 조용히 불리는 거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으니까요. 또 자산이라는 게 늘어나기도 하지만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회사 동료들조차 제가 그 정도 자산가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늘 겸손함을 강조하며 저를 키우셨고 저 역시 사람을 만날 때 재산이나 조건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보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런 성향 때문인지 저는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의 스펙보다는 성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성향이 오히려 제 눈을 가렸는지도 몰라요. 사람의 진심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앞선 나머지 정작 곁에서 벌어지는 이상 신호들을 애써 축소해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도진을 만난 건 지인 소개의 자리였어요. 동갑내기에 병원 개원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는 그저 성실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의사예요. 요즘 개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쭐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겸손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대화를 나눌수록 유머 감각도 있고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도 좋았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식당을 미리 알아보고 예약해두는 세심함도 있었고요. 의사 되려고 공부만 해서 사회성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편견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저희는 3년째 연애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정말 별다른 문제 없이 순탄했어요. 서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다니며 평범하고 행복한 연애를 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도 서로의 스케줄을 맞춰가며 만나고 힘든 하루를 마친 후에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도진 씨는 제가 야근으로 지쳐있을 때면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싸들고 회사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어요. 제가 힘든 프로젝트를 마쳤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다정함이 진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오갈 만큼 저희 관계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진 씨의 어머니였어요. 이 여사님이요. 처음에는 그저 아들을 아끼는 어머니려니 했어요. 그런데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 관심의 방향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진 씨의 카드 내역 결제를 확인하는 건 기본이었고 저를 만날 때마다 옷차림이나 관상을 트집 잡으며 은근히 기싸움을 걸어오셨습니다. 한 번은 도진 씨 본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들고 간 선물을 보시더니 예전 여자친구는 훨씬 센스 있는 걸로 사왔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시기도 했지요.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될 말을 태연히 하는 그 태도에 저는 속으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진 씨는 옆에서 조용히 눈치만 볼 뿐 어머니를 말리는 법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여사님이 아들의 결혼 상대를 며느리가 아니라 일종의 관리 대상으로 여기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만날 때마다
대화의 주제는 늘 저의 재정 상태나 집안 배경으로 흘러가곤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신중한 성격 탓이려니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중함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조건을 향한 것이라는 걸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진 씨 앞에서는 늘 다정한 예비 시어머니 역할을 하시면서도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시는 그 간극이 무엇보다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도 이 여사님의 태도는 은근히 도드라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인데도 시종일관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셨고 혼수 문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을 슬쩍 덧붙이셨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배려심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서야 그게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칠애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그 말이 왠지 진심 같지 않다며 방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촉이 정확했던 셈입니다. 그날 아버지도 조용히 한마디 거두셨습니다.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너무 좋은 말만 하면 오히려 그게 진짜인지 한 번 더 살펴봐야 하는 법이다. 그때는 그저 아버지 특유의 신중한 성격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돌아보면 그 한마디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견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결혼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의 좋은 면만 벼르는 경향이 생기기 마련인데 저 역시 그 함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병원 개원 준비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 여사님이 슬쩍 저에게 개원 자금을 보태달라는 말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겠거니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저를 돈줄로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제가 회사 일로 도진 씨와 약속을 미룬 적이 있었는데 이 여사님이 예고도 없이 제 회사 앞으로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수빈아, 우리 아들이 요즘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약속을 그렇게 미루면 어떡해? 남자는 자존심으로 사는 동물이야. 어머님, 저도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미룬 거예요. 도진 씨한테는 미리 양해도 구했고요. 그래도 여자가 좀 맞춰줘야지. 요즘 애들은 그런 게 부족해서 탈이야. 너 요즘 애들처럼 굴면 안 된다. 우리 도진이 만나려면. 저는 회사 로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민망하고 화도 났지만 애써 웃으며 그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옆에서 보는 눈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확신이 굳어가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지속되면 저는 평생 이런 식으로 통제당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확신이요. 예물 상담을 하러 갔던 날도 비슷했습니다. 상담사가 반지 여러 개를 보여주자 이 여사님은 그중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로 해.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반지가 이 정도는 돼야지. 어머님, 그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저는 소박한 걸로도 충분해요. 아니, 남들 눈도 있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하면 안 되지. 이건 네가 해오는 걸로 하고. 저는 그 순간 제가 낄 반지값마저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상담사도 그 상황이 어색했는지 조심스럽게 다른 화제로 넘어가려 했지만 이 여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산과 조건을 늘어놓으셨죠. 매장을 나서면서 저는 이 결혼이 정말 제가 원하는 결혼이 맞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묻게 되었습니다. 반지 하나를 고르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이렇게까지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걸 보며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시댁이 이런 모습이라면 저는 결혼 후에도 끊임없이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 예감은 안타깝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오랜 친구인 은지에게 이 여사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라 병원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저보다 더 냉정하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수빈아, 요즘 개원한 병원들 대출 규모 장난 아니야. 특히 도진 씨처럼 신생병원은 초반 몇 년은 적자 감수하고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한테 외둥을이며 반지며 그렇게 비싼 것만 고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니? 너 잘 생각해라. 의사라고 다 돈 잘 버는 거 아니다. 문 닫는 병원도 많아.
은지의 말에 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사정 뻔히 아는데 어이가 없더라. 은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너 혹시 도진 씨 병원 대출 규모 확인해 본 적 있어? 한번 조용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은지의 말에 업계의 지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병원 대출 현황을 알아보았고 예상대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개원 초기 시설 투자에 억 단위 대출을 끌어쓴 상태였고 매달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었죠. 병원이 위치한 상가 자리도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였어요. 이런 형편에 웨딩홀, 반지에 신혼여행까지 이 여사님 마음대로 맞추라고 한다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인지 저는 그제야 더 명확하게 실감이 났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자 이 여사님은 아들 몰래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저는 그날 아침 은지에게 만약 연락이 안 되면 이상하게 생각해달라는 문자를 미리 남겨두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자마자 그분은 본색을 드러냈어요. 수빈이 너 우리 아들이 의사인 거 알지? 의사한테 시집 오려면 열쇠 3개는 기본으로 가져와야 하는 거야. 우리 아들 병원 개원하느라 우린 여유가 없으니까 네가 집이랑 외제차, 혼수를 다 해와야지. 이제 우리 아들 돈 벌 일만 남았다.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한테도 남는 장사는 아니니? 저는 제 길을 의심했어요. 병원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되물었지만 이 여사님은 그런 건 며느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그러고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쓱 내미셨습니다.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씩 이 계좌로 입금해라. 이제 돈 벌 일만 남았어 우리 아들. 병원 개원 대출 이자를 갚으려면 앞으로 몇 년은 허덕여야 할 도진 씨의 현실을 저는 금융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에 집과 외제차 매달 300만 원까지 요구하다니요. 속으로 코웃음이 나왔지만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의사 며느리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았니? 다들 이 정도는 해온다. 도진 친구들도 다 그렇게 했어. 저는 그날 도진 씨를 따로 불러 이 여사님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의 반응이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엄마도 다 우리 생각해서 그러신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병원 자리 잡을 때까지만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제가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려볼 생각이 없냐고 묻자 도진 씨는 내가 말한다고 엄마가 들을 사람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겪어봐서 우리 엄마 성격. 옆에서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쩔쩔매기만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3년을 만나온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 여사님의 연락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계좌 입금을 재촉하는 문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왔고 외제차 브랜드와 색깔까지 이미 정해두었다며 계약금을 서둘러 넣으라는 연락도 왔죠. 강남 집값이 오르니 서두르라는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실수를 흘렸습니다. 그 걱정은 이미 그곳에 20억짜리 자가를 가진 저보다 이 여사님이 훨씬 더 하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도진 씨는 그저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것이니 이해해달라는 말만 전해왔어요. 저는 그 무렵부터 도진 씨와의 대화가 점점 겉돌기 시작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것까지 시시콜콜 이야기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무겁게 느껴졌고요.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회피라는 걸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이 관계가 정말 이대로 흘러가도 괜찮은 건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혼자 앉아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처음에 다정했던 모습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관계 안에서 조금씩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늘 냉정하게 판단하던 제가 유독 이 문제 앞에서는 계속 참고 이해하려고만 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조금이라도 위험 신호가 보이면 과감히 손절하던 제가 정작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이라는 결정 앞에서는 왜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아마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숫자로 계산되는 시장과는 다르게 정든 시간과 추억이라는 무게가 함께 얹혀있기 때문이었겠지요. 부모님께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지 시댁과 하는 게 아니라며 지금부터 이 정도면 나중은 뻔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도진 씨는 계속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만 한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참는다고 나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확실히 선을 그어야 저쪽도 정신을 차린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결국 저는 마지막으로 도진 씨와 이 여사님을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자마자 이 여사님이 다시 확답을 재촉하셨죠. 오늘은 확답을 듣고 싶어. 집이랑 차, 그리고 생활비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니? 어머님, 그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도진 씨 병원 대출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나요? 그건 왜 물어? 우리 아들 일이지. 네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뇨. 저더러 집이랑 차를 해오라고 하시면서 정작 저희 집 형편이 어떤지는 저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여사님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연성을 높이셨습니다. 아유, 그런 세세한 건 며느리가 알 필요 없다니까. 남편만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너는. 어머님, 저 이래봬도 펀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도진 씨 병원 개원 대출 억 단위로 끌어쓰신 거 저 이미 알고 있어요. 도진 씨 얼굴이 그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빈아, 너 그걸 어떻게... 됐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저는 가방에서 그 전에 받았던 계좌번호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 조건들 맞춰드릴 수 없어요. 대출금 갚기도 빠듯할 텐데 매달 300만 원이라니요. 저희는 파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여사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해졌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의사 며느리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죠. 아줌마, 그 잘난 의사 아들 병원 대출이잖아. 똑바로 내라고 하세요. 어디서 빚쟁이 아들을 금송아지인 줄 알고 팔아먹으려고 드세요?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 여사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도진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하겠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파혼 소식에 당황한 이 여사님이 흥신소까지 동원해 제 뒷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서야 제가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이 여사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조건을 요구하던 상대가 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큰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분에게는 무엇보다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사님은 곧바로 도진 씨에게 이를 전했고 도진 씨는 그제야 부랴부랴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매일같이 전화가 왔고 회사 앞으로 찾아온 적도 있었죠. 수빈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제발. 할 얘기 없어. 이미 다 끝난 얘기잖아.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엄마 말만 듣고 너를 제대로 못 지켜준 거 진짜 후회하고 있어. 저는 그런 도진 씨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늘 어머니 편이었지 제 편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와 둘이 알콩달콩 사귀던 시절에는 다른 사람,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또 다른 얼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도진 씨는 결국 제 집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수빈아, 나 정말 몰랐어. 네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랑은 내가 연을 끊을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저는 3년 동안 그가 어머니 앞에서 단 한 번도 저를 지켜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주었죠. 3년 동안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나를 지켜준 적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뭐가 달라져?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 말 잘 듣던 사람이 엄마랑 연 끊고 살면 행복하겠어?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네 마음이 풀리겠어? 뭐든 할게. 이제 와서 제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태도가 바뀌는 거라면 그건 진심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 것쯤은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이렇게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죠. 사랑이라는 감정이 조건 앞에서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뭐든 한다는 말 이제 와서 아무 의미 없어. 정말 진심이었으면 그때 어머니 앞에서 나를 지켜줬어야지. 지금은 이미 늦었어. 저는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도진 씨는 한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여사님의 연락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번에는 애원하는 말투로 바뀌어 있었죠. 수빈 씨,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 조건들 다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우리 다시 결혼 진행하는 게 어떠니? 도진이도 많이 힘들어해. 어머님, 이제 와서 조건을 없던 걸로 하신다고요? 그래,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어. 생활비도 안 받을게. 그냥 우리 아들이랑 잘 지내주기만 하면 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히려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더라면 이런 요구도 이런 번복도 필요 없었을 텐데 말이지요. 조건을 걸었다가 상황이 바뀌자 조건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그 태도 자체가 애초에 이 관계를 얼마나 계산적으로 대해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조건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돈줄로 보셨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빈 씨,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한 번만 봐줘. 어?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그 잘난 빚쟁이 의사 아드님,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엔 장가 못 가실 거예요. 다음엔 상대방이 돈이 있든 없든 잘 대해주세요. 며느리로.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오랜만에 후련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펀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팀장으로 승진하는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승진 발표가 나던 날 팀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수빈 팀장, 요즘 실적이 진짜 대단해. 개인 자산 관리는 물론이고 팀 성과까지 확실히 끌어올렸어. 감사합니다, 부장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도 얼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게 오히려 저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던 것 같아요. 흔들리는 사생활과는 별개로 회사에서만큼은 늘 냉정하고 확실한 판단을 내리려 했었고 그 노력이 결국 승진이라는 결실로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몇몇은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지금의 저는 예전처럼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지는 가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너 그때 진짜 사이다였어. 나였으면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됐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팩폭을 날리니? 침착하긴 속으로는 손이 다 떨렸어. 근데 그때 안 꺼내냈으면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도 못했겠지.
가끔 그때 일이 떠오르면 헛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해프닝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제 능력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 앞에서 굳이 제 재산을 밝힐 이유도 없었고요. 사람의 본질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3년을 만난 사람이 정작 제일 필요한 순간에 제 편을 들어주지 못했다면 그건 이미 답이 나온 관계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조금 늦게 깨달았을 뿐이고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 관계 안에서 저는 계속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제 재력을 밝히지 않고도 존중받을 수 있어야 정상적인 관계인데 저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던 셈이지요. 지금은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 값진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더 명확해졌고 저 자신을 지키는 방법도 더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힘든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 편이 되어주는 부모님과 친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어요. 얼마 전 아버지께서는 제가 그때 참 잘 끊어냈다며 사람 보는 눈이 확실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그리울 때는 없느냐는 물음에 저는 그리운 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처음에 보여줬던 다정한 모습일 뿐이라고, 진짜 그는 결국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대답했죠. 아버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은지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저와 비슷하게 조용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대방의 조건부터 따지고 재느라 바빴을 텐데 이제는 그보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가 더 궁금해졌어요. 사람을 볼 때 재산이나 직업보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게 된 거죠. 그게 이번 일을 겪으며 제가 가장 크게 배운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저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해 가려고 합니다. 조건 없이도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 제가 다음번에는 꼭 그런 관계를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